새벽 2시 47분. 내 휴대전화가 한 번 짧게 울렸다. 현우야. 나야, 유진이. 부탁이 있어. 살려줘. 애 세 줄. 그게 전부였다. 발신 번호는 내가 7년 전에 저장해두고 한 번도 지우지 않은 그 번호 그대로였다. 화면 위에서 작은 글자들이 깜빡이는 동안 나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정유진. 외무고시 동기. 대학 시절부터 가장 성적이 좋았던 친구. 외교부 북미국 사무관으로 발령받은 뒤 미국, 캐나다를 거쳐 지난해부터는 본부에서 한미 협상 실무를 담당한다고 들었다. 나는 같은 시험에 떨어진 뒤 진로를 바꿔 변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 서초동에서 작은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지만 그 안에서도 평범한 사건들, 보이스피싱, 폭행, 사기, 그런 것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탐정 강혁. 나보다 5살 위였고 경찰청 강력계에서 12년을 일하다가 옷을 벗었다. 지금은 서대문 안쪽 좁은 골목 끝에 2층 집을 빌려 거기서 강혁 사무소라는 간판도 없는 공간을 운영한다. 명함에는 조사 자문이라는 5글자만 적혀 있고 그 아래에 휴대전화 번호 하나. 그가 받는 의뢰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대형 로펌, 그리고 가끔은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부탁하는 일들이다. 무엇이 사라졌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그는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찾아낸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이해나가 있다. 32살, 강역의 조수이자 사무소의 유일한 직원. 한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미세 증거 분석을 담당했다고 들었지만 본인은 그 시절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키가 크고 늘 검정 슬랙스에 흰 셔츠 차림이며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한 검은 머리를 늘 한쪽으로 가지런히 넘기고 다닌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람이 강역의 사무소가 아니라 종로의 어떤 미술관 큐레이터로 있어야 더 어울리는 인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한번 본 것을 절대 흘리지 않는다. 강혁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애나는 그 그림 안에 잘못 찍힌 점 하나를 찾아내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3시에 강혁에게 전화를 걸 만한 용기는 없었다. 대신 유진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신호가 5번 가고 끊겼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세 번째 시도에서도 같았다.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12분 뒤였다. 지금은 통화 못해. 내일 아침 9시 한남동 우리 집으로 와줘. 너 혼자. 부탁이야. 나는 그 메시지에 한 줄을 더 적어 보냈다. 강혁 형 데려가도 돼? 2분 뒤에 답이 왔다. 그분이라면, 그분만이면, 한 명만 더 데려와도 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다. 유진은 내가 아는 가장 침착한 사람이었다. 외고 시절, 토론대회 결승에서 상대편이 자기 자료를 통째로 베껴 쓴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차분히 지적하고 다시 앉아 발언을 이어갔다. 떨어지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살려줘라는 3글자를 적었다. 나는 새벽 5시에 강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답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왔다. 8시 반에 우리 사무소 앞에서 보자. 애나도 같이 갈게. 서대문의 그 골목은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골목 끝에 2층 집, 1층 입구에 검정 철문이 있고 그 옆 벽돌 벽에 작고 둥근 인터폰 하나가 박혀 있다. 강역의 사무소를 처음 찾는 사람은 거의 다 그 인터폰 앞에서 한 번씩 헤맨다. 어떤 안내판도 없고 호수도 없고 이름표도 없다. 내가 도착했을 때 강역과 애나는 이미 골목 입구의 좁은 인도에 서 있었다. 강역은 늘 그렇듯 짙은 회색 코트에 무채색 셔츠 차림이었고 애나는 검정 슬랙스에 흰 셔츠, 그 위에 짙은 남색 재킷을 단정하게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작고 단단한 알루미늄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는지는 그동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몇 번 본 나로서는 대충 짐작이 갔다. 면봉, 비닐봉투, 핀셋, 작은 자, 휴대용 광원,
그리고 그녀가 꼭 필요할 때만 쓴다고 말한 휴대용 자외선 램프. 늦었다. 강혁이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 비난은 없었다. 차가 막혔어. 가면서 얘기해. 내 차에 세 사람이 탔다. 운전석에 나, 조수석에 강혁, 뒷자리에 애나. 한남동동까지는 막혀도 30분, 안 막히면 20분이었다. 나는 차를 출발시키며 어젯밤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들려주었다. 강혁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고 애나는 백미러 너머로 잠시 내 눈과 마주쳤다. 정유진 씨가 외교부 어느 라인이라고 하셨죠? 애나가 물었다. 북미국 한미 협상 실무. 지난달까지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후속 조율 담당이었어요. 본부 안에서는 캐롤라인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협상의 진짜 본문이 다 그쪽으로 모인다는 의미로요. 방위비 협상이라면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이 함께 들어가는 라인이네요. 정 사무관은 그중 어디에 무게가 있죠? 외교부 단독은 아니에요. 외교부, 국방부, 안보실이 한 팀으로 움직여요. 유진이는 외교부 측 문안 작성을 맡았다고 했어요. 한국어 본문, 영어 본문, 그리고 부속 합의서까지. 강혁이 수첩에서 고개를 들었다. 부속 합의서. 그 단어를 그녀가 직접 너한테 한 적이 있어? 있어. 2달쯤 전 잠깐 만났을 때. 그게 마지막 만남이야? 응. 차가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강 표면에 흩어져 있었다. 강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새벽 2시 47분에 살려줘. 라는 문자를 보낸 외교부 사무관.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지 않는 외교부 사무관. 아침에는 자기 집으로 오라는 외교부 사무관. 그것도 변호사 친구와 사설 탐정 한 명만. 경찰이 아니라. 애나가 뒷자리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도 그녀 본인의 신변보다 자신이 다루던 무언가에 대해서. 문서겠지. 강혁이 말했다. 문서일 거예요. 애나가 동의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마치 어떤 오랜 합주처럼 들린다고 새삼 느꼈다. 한 사람이 그림에 큰 윤곽을 그리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안에 어긋난 점 하나를 정확히 짚는다. 한남동의 그 빌라는 단지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다. 5층 건물 중 3층. 유진은 그 집을 작년에 전세로 얻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에 본인이 모은 돈을 보태서 결혼 전까지 혼자 살 계획이라고 했다. 3층 복도 끝 304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로 누르려 했을 때 문이 안에서 천천히 열렸다. 유진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7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5살은 더 들어 보였다. 입술은 트고 눈 밑은 어둡고 머리는 어젯밤 풀어둔 그대로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회색 카디건의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다. 들어와 집 안거실의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잔은 표면에 막이 얇게 끼어 있었다. 어제 저녁쯤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기 전에 먼저 현관문을 한 번 더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그녀가 강혁과 애나를 향해 말했다. 정유진입니다. 외교부 북미국 사무관입니다. 강혁입니다. 강혁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애나입니다. 애나도 차분히 인사했다. 유진은 우리 셋을 거실 소파로 안내하고 자기는 맞은편 1인용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요. 강혁이 말했다. 마음 가는 대로 시간 순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유진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저께 밤이에요. 정확히는 사흘 전 밤. 저는 외교부 본부 청사 7층 제2회의실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부속 합의서 최종안을 혼자 작성하고 있었어요. 부속 합의서요? 내가 물었다. 본문은 이미 양국 실무선에서 합의가 끝났어요. 문제는 부속이에요. 그 안에는 향후 5년간 한국이 부담할 비용의 구체적인 계산식, 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보전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외 지역으로 미군 자산이 이동될 때 한국이 분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단서 조항이 들어가요. 그 단서 조항이 이번 협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게 어떤 문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의 안보 비용이 매년 수천억씩 달라져요. 강혁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서의 작성자는 본인이고요. 네, 외교부 측 초안의 최종 문안 작성자는 저였어요. 그 회의실은 보안이 가장 높은 등급의 회의실 중 하나예요. 출입할 때 카드와 지문을 동시에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고 내부에 휴대전화나 외장 저장 장치를 들고 들어갈 수 없어요. 회의실 안에 설치된 외교부 전용 단말기에서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단말기에서는 출력만 가능하지 외부 전송은 불가능해요. 에나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인쇄물 출력은요? 인쇄 매수는 자동으로 기록되나요? 네. 모든 인쇄에는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점 패턴으로 인쇄한 단말기 번호, 사용자 아이디, 인쇄 시간이 새겨져요. 그리고 인쇄 매수는 단말기 로그에 자동 기록돼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유진은 손가락으로 카디건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저께 밤, 저는 부속 합의서 한국어 본문과 영어 본문을 각각 2부씩 인쇄했어요. 총 4부. 한국어 2부 중 한 부는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차관 보고용, 다른 한 부는 제 검토용. 영어 2부 중 한 부는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에게 다음 주 협상장에서 직접 전달할 용도, 다른 한 부는 역시 제 검토용. 그렇게 4부를 인쇄해서 청록색 보안 봉투 4장에 각각 나누어 봉인했어요. 청록색 봉투요? 내가 물었다. 외교부에서 1급 보안 등급 이상의 문서를 다룰 때만 쓰는 봉투예요. 봉투를 한번 봉인하면 그 안에 어떤 손길도 닿지 않은 채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봉인을 뜯는 순간 봉투 자체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봉투에는 일련 번호가 박혀 있고 외교부 보안과에서 봉투의 입출고를 일일이 기록해요. 그리고 그 내부 중 어떤 것이 사라졌나요? 강혁이 물었다. 유진은 잠시 침을 삼켰다. 영어 본문, 미국 측 전달용 한부.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식탁 위 커피잔 표면에서 빛이 조용히 일렁였다. 그 한부에는 단서 조항이 어떤 문구로 들어갔는지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그저께 밤 회의실을 나오기 직전까지 봉투 4장은 전부 제 손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외교부 청사 7층 보안 캐비닛에 넣었어요. 그 캐비닛은 저와 제 직속 상관, 그리고 보안과 담당 한 명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어제 아침, 저는 캐비닛을 열어 봉투들을 꺼냈어요. 몇 장이 있었나요? 4장이었어요. 일련 번호도 4장 다 일치했어요. 그런데 영어 본문 미국 측 전달용 봉투가 살짝 가벼웠어요. 손에 들었을 때 느낌이 미세하게 달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느낀 줄 알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봉투의 봉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봉인 라벨의 한쪽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떠 있었어요. 정상이라면 봉인 라벨은 봉투의 종이와 완전히 한 몸이어야 해요. 애나가 자세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그 봉투를 열어보셨나요? 열었어요. 안에는 백지가 들어있었어요. 정확히 부속 합의서 영어 본문과 같은 매수의 백지가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강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한순간 더 깊어졌다. 바꿔치기 되었군요. 그가 말했다. 네. 누군가가 그저께 밤부터 어제 아침 사이에 보안 캐비닛에서 그 봉투를 꺼내 봉인을 열고 본문을 빼내고 같은 매수의 백지로 채워 다시 봉인하고 캐비닛에 돌려놓은 거예요. 봉인은 외교부에서 쓰는 것과 같은 보안 봉인 라벨로 다시 붙여졌어요. 일련 번호도 똑같이 위조되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게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봤네요. 애나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만든 봉투예요. 제가 봉인한 봉투예요. 봉인할 때 라벨의 한쪽 모서리를 일부러 살짝 비틀어 붙이는 게 제 버릇이에요. 그 모서리에 비틀림이 사라져 있었어요. 강혁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좋은 버릇이군요. 정 사무관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자였다면
그 문서는 영영 사라진 줄도 모르고 미국 측에 그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빈 봉투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열리는 순간까지요. 네.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봉투가 만약 다음 주에 협상장에서 열렸다면 외교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 신뢰 문제로 번졌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그 본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 단서 조항의 정확한 문구가 누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가, 그거예요. 그 문구를 알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죠? 강혁이 물었다. 유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두 종류의 사람이요. 첫째, 협상의 상대편, 즉 미국 측 협상팀과 닿아 있는 사람. 그러나 미국이 굳이 우리 봉투를 훔쳐갈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가 직접 가져다 주는데요. 둘째, 협상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방산 관련 종목이군요. 네. 한반도 외 지역 비용 분담의 단서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우리 정부의 방산 발주 흐름이 크게 달라져요. 단서 조항이 강하게 들어가면 우리 정부는 미군의 한반도 외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자체 방위력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돼요. 그 말은 국내 방산 기업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단서 조항이 약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국내 방산 발주는 줄어들어요. 단서 조항이 어떻게 들어갔죠? 강하게? 약하게?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강하게 들어갔어요. 외교부 안에서도 막판까지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강한 쪽으로 결정됐어요. 그 본문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다음 주 협상이 끝나기 전에 국내 방산 종목을 미리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든 며칠 안에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의 차익을 챙길 수 있어요. 누가 그 캐비닛에 접근할 수 있죠? 애나가 물었다. 공식적으로는 3명이에요. 제 직속 상관인 한경모 과장님, 그리고 보안과의 윤석영 주무관. 그 외 비공식적으로는요? 유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또 한 명이 있어요. 한경모 과장님의 부인, 김혜린 씨예요.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식탁 위에 식어버린 커피잔 표면에서 작은 진동 하나가 일었다. 누군가 위층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과장의 부인이 어떻게 외교부 청사 7층 보안 캐비닛에 접근하죠? 강혁이 물었다.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한 과장님은 2달쯤 전부터 협상 후반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출퇴근도 사모님이 가끔 모셔다 드리세요. 그리고 그저께 밤 제가 회의실을 나와 캐비닛에 봉투를 넣고 본부 청사를 떠난 시간이 밤 11시 40분이에요. 청사 출입 기록을 어제 아침에 확인해 봤어요. 어떤 기록이 있었죠? 제가 나간 뒤 청사 7층 보안구역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사람은 한경모 과장님이었어요. 새벽 1시 12분 입실, 1시 47분 퇴실. 정확히 35분. 그 시간 동안 캐비닛에서 봉투를 꺼내 봉인을 열고 본문을 빼내고 백지로 채워 다시 봉인하고 일련 번호를 위조한 새 라벨을 붙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적어도 2~3명이 같이 해야 하고 봉인 라벨과 일련 번호 위조에 필요한 장비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다면 캐비닛에서 봉투를 꺼내 그 자리에서 다른 미리 준비된 가짜 봉투와 통째로 바꿔치기 한 거겠군요. 위조 봉인 라벨까지 미리 붙여둔 가짜 봉투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그러려면 봉투의 일련 번호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일련 번호는 봉인하기 직전에 봉투에 부여되고 봉인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저께 밤 정 사무관님이 봉투를 봉인하는 모습을 봤다는 뜻이군요. 애나가 말했다. 네. 그래야만 가능해요. 그 회의실 안에 CCTV는요? 보안 등급 회의실 안에는 CCTV가 없어요. 외교 문서 작성을 영상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외교부 내규 때문에요. 다만 회의실 출입문 바깥 복도에는 CCTV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셨나요? 못 봤어요. 7층 보안구역 CCTV는 보안과만 열람할 수 있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 절차를 밟는 순간 본부 전체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강혁이 잠시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정 사무관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가져온 이유. 경찰이 아니라 외교부 보안과도 아니라 옛 친구 한 명과 그 친구가 데려온 사설 탐정과 조수에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첫째, 지금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다음 주 한미 협상이 무기한 연기돼요. 그동안 우리가 들인 1년의 시간이 무너져요. 둘째, 만약 한경모 과장님이 정말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외교부 내부 절차로 그분을 흔드는 순간 진짜 본문은 다른 손으로 옮겨질 거예요. 우리는 영영 본문을 회수할 수 없게 돼요. 셋째, 그녀가 잠시 멈췄다. 셋째는요? 제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봉투를 만든 사람도 저고, 봉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도 저예요.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조사받는 건 저예요. 그리고 그동안 진짜 범인은 모든 흔적을 지울 시간을 벌어요.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군요. 다음 주 협상장이 열리는 게 정확히 며칠 뒤죠?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확히 엿새 후에요. 엿새 안에 본문을 회수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애나가 차분히 정리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무엇입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새벽 1시쯤 누군가가 우리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갔어요. 제가 잠을 못 자서 거실 창문 너머로 봤어요.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인터폰을 누르지도 않고 그저 우리 동의 우편함 쪽을 한번 바라보고 그대로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애나가 케이스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우편함을 보러 가봅시다. 빌라 1층 공동현관 안쪽 벽면에 우편함이 있었다. 304호 우편함은 다른 호수의 것과 같은 형태였지만 그 위 좁은 선반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작은 갈색 종이 상자, 손바닥 2개 정도 크기. 송장도 없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젯밤까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잠들기 전 새벽 1시 반쯤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없었어요. 애나가 케이스를 열고 얇은 라텍스 장갑을 꺼내 양손에 꼈다. 그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강혁 씨, 보세요. 그녀는 상자를 들어 올리지 않은 채 휴대용 광원을 켜서 상자 표면을 비스듬히 비췄다. 강혁이 옆에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다. 위쪽 면에 지문 흔적 2개, 검지와 엄지로 잡은 흔적. 한 사람의 것, 택배기사 흔적은요? 없습니다. 송장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직접 가져다 둔 거예요. 그녀는 상자의 한쪽 모서리를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들춰본 다음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청록색 종이 한 장. 그러나 그것은 봉투가 아니었다. 정확히 외교부 보안 봉투와 같은 청록색 종이를 봉투 크기로 정확히 잘라내는 한 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A4 크기의 종이에 인쇄된 짧은 문장 하나였다. 정 사무관에게 당신이 만든 봉투는 잘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협상장에서 이 봉투가 열리든 그 전에 본문이 다른 곳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든 이제 그것은 당신의 손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지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봉투는 다음 주 월요일 협상장에서 정상적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유진의 손이 입가로 갔다.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입니다. 강혁이 짧게 동의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애나가 종이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협박이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협박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진짜 협박이라면 본문을 이미 시장에 쓸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넘겼다고 말했을 거예요. 또는 본문을 인질로 잡고 정 사무관님께 다음 협상에서 단서 조항을 약하게 수정하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히 지내라고만 해요.
그것도 당신의 봉투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도 있다는 묘한 단서를 달면서요. 무슨 뜻일까요? 유진이 물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첫째, 범인은 아직 본문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 사무관님의 입을 막아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본문이 이미 범인의 손에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도한 누구의 손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누구의 손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범인 역시 그것을 다시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정 사무관님이 외교부 안에서 일을 키우면 자기 시간이 더 줄어드니까요. 두 번째 가능성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작은 틈이 있는 거네요. 애나가 말했다. 있습니다. 강혁이 끄덕였다. 그는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애나가 그것을 비닐봉투에 봉인한 뒤 케이스에 넣었다. 정 사무관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늘 출근하세요. 평소처럼. 한경모 과장과 마주칠 일이 있으면 마주치시고요. 봉투가 바꿔치기 된 사실은 본인의 검토용 한부에 한정해서 발견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차피 검토용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가짜와 진짜를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니까요. 그리고 캐비닛의 봉투 내장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 검토용을 가짜로 바꿔서 들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검토용 봉투는 정 사무관님이 진짜를 가지고 계세요. 다만 한 가지 행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 안에 한경모 과장 옆에서 한 번만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주세요. 봉투 일련 번호가 한 자리 이상해. 인쇄 출력 로그랑 안 맞는 것 같아. 보안과에 확인해 봐야겠어.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강혁의 얼굴을 한번 훑었다. 한 과장님이 범인이라면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려는 거군요. 정확히는 그분이 그 후에 누구에게 연락을 하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어떻게요? 강혁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차로 돌아왔을 때 강혁은 조수석에 앉지 않았다. 뒷자리, 애나의 옆자리에 탔다. 나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두 사람을 한번 봤다. 강혁이 먼저 말했다. 애나, 한경모 과장 휴대전화 번호를 1시간 안에 받아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요. 외교부 직원 디렉토리는 박 선배 라인으로 1시간이면 와요. 그 번호로 통화 발신, 수신 패턴만 봐.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지. 내용은 됐고, 시간대만 알면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경모 과장의 부인 김혜린의 최근 한 달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받을 수 있는 데까지만. 네,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외교부 본부 청사 7층 보안구역 출입 기록. 그저께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정 사무관 본인의 출입 기록은 빼고 그 시간대에 그 층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건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안과를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 강혁이 말했다. 박은서 형사, 강력 입안에 있을 때 외교부 청사 내 직원 폭행 사건 한 건 같이 정리해 준 적 있어. 그때 신세진 게 있을 거야. 비공식 협조 요청 한번 받아줄 거야.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입을 열었다. 형, 박은서 형사를 부르면 이 사건이 자동으로 경찰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강혁이 말했다. 박 형사는 자기 라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박 형사는 외교 사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그저 그 안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 사기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차가 한강대교를 다시 건너고 있었다. 강혁이 창밖을 한번 봤다가 다시 정면을 봤다. 애나, 네, 한 가지 더 있어. 오늘 새벽 1시쯤 한남동 빌라 앞에 다녀간 후드의 그 사람, 그 동네 가로등 위치, 골목 입구 편의점, CCTV 사각지대. 지도에 한번 펴봐. 이미 펴고 있어요. 애나가 자기 휴대전화 화면을 강혁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백미러로 그 두 사람을 한 번 더 봤다. 강혁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애나의 시선은 잠깐 강혁의 옆얼굴에 머물렀다. 그 짧은 시선의 결이 단순한 동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다시 자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강혁은 알아차리지 못한 듯 손가락으로 지도를 확대했다. 그날 오후 3시 강혁의 사무소 2층 작업실, 좁고 긴 책상 위에 노트북 3대가 펼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 애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흐트러짐 없이 움직였다. 강혁은 그 옆에서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 과장 통화 패턴. 애나가 화면을 강혁 쪽으로 돌렸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자주 통화한 외부 번호 3개예요. 첫 번째는 부인 김혜린.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염리 국번 사무실 번호. 세 번째가 흥미로워요. 무슨 번호야? 개인 휴대전화인데 명의가 한 자산운용사 임원이에요. 김도훈, 46.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방산 종목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이에요. 한 과장과 통화 기록이 최근 2달 동안 17통이에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김혜린, 그러니까 한 과장의 부인 카드 내역을 봤더니 작년 가을부터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결제가 잦아요. 그 와인바에 같은 시간대에 김도훈의 카드 결제도 2번 잡혀요. 강혁이 가볍게 한쪽 눈을 좁혔다. 한 과장이 아니라 한 과장의 부인이 김도훈과 만나고 있다는 뜻이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 과장의 부인 김혜리는 결혼 전 한경모 과장과 같은 외교부에서 잠시 일했어요. 보안과 행정 보조로요. 결혼하면서 그만뒀고요. 보안 봉투의 형태, 라벨의 위치, 일련 번호 부여, 방식 그분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실 한쪽 벽에 강혁이 직접 손글씨로 적어놓은 작은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거기에 그는 굵은 검정펜으로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정유진, 봉투 작성자, 피해자 한경모, 직속상관, 캐비닛 접근 가능, 그저께 밤 청사 출입 기록 김혜린, 한 과장의 부인, 전직 외교부 보안과 행정, 김도훈과 접촉 김도훈, 방산 펀드 매니저, 한 과장과 직접 통화 윤석영, 외교부 보안과 주무관, 캐비닛 접근 가능. 그는 잠시 그 5 이름을 바라보다가 한경모와 김혜린 사이에 선을 하나 그었다. 그리고 김혜린과 김도훈 사이에 또 다른 선을 그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경모와 김도훈 사이에는 점선을 그었다. 한 과장과 김도훈의 통화는 어디까지나 한 과장, 본인이 김도훈을 알고 있다는 것만 의미해.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야. 그런데 한 과장의 부인이 김도훈과 따로 만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 부인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뜻이군요. 애나가 정리했다. 그래. 한 과장은 단서 조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본문을 빼돌리지는 못해. 봉투를 봉인한 사람은 정 사무관이고 정 사무관의 봉인 버릇까지 흉내 내려면 부인이 직접 손을 대야 한다. 그리고 본문은 김도훈의 손에 들어가 그가 시장에서 다음 주 협상 결과 발표 전에 미리 포지션을 짠다. 한 과장이 받는 대가는요? 2가지가 가능해. 첫째, 현금. 둘째,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김도훈의 펀드 일부 수익을 공유받는 약정. 내가 거실 한쪽에서 듣다가 입을 열었다. 형, 그런데 협박 편지가 이상하잖아. 본문을 이미 김도훈한테 넘겼다면 협박 편지를 굳이 보낼 이유가 없잖아. 정 사무관 입을 막을 필요까지는 있겠지만 봉투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도 있다는 문구는 안 어울려. 강혁이 나를 한번 봤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맞아, 현우. 너 점점 좋아진다. 애나가 옆에서 가볍게 웃었다. 이 변호사님, 형사 사건만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형사 사건이 아니라 강혁 형 옆에 너무 자주 앉아 있어서 그래. 내가 받아쳤다. 강혁이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다. 본문이 아직 김도훈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협박 편지가 어정쩡한 문구로 끝난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2번째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 2번째 기회요? 내가 물었다. 본문이 어딘가 중간에 떠 있어. 그것을 옮기는 손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동선을 끊을 수 있다면 본문을 회수할 수 있어. 오후 5시.
유진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말씀하신 대로 한 과장님 옆에서 한 번 말했어요. 봉투 일련 번호가 한 자리 이상하다고, 인쇄 출력 로그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보안과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한 과장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다만 그분이 그 후로 1시간 동안 화장실을 2번 다녀오셨어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세요. 강혁이 그 문자를 한 번 읽고 애나에게 보였다. 애나, 한 과장 통화 기록 실시간으로 가능해? 실시간은 어려워요. 2시간에서 3시간 지연돼요. 다만 김도훈 쪽 라인은 박 선배가 다른 건으로 보고 있어요. 김도훈이 오후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는 1시간 안에 알 수 있어요. 좋아. 그쪽으로 잡아. 오후 6시 40분. 애나의 휴대전화가 한 번 짧게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강혁을 봤다. 김도훈이 오후 5시 13분에 한 사람한테 통화를 걸었어요. 길이는 1분 4초. 짧아요. 받은 번호는 강남구에 등록된 한 사업체 명의의 휴대전화예요. 사업체 이름은 청수 익스프레스. 등록상 업종은 화물 운송이에요. 그 회사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 한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직원이 둘이에요. 대표 한 명, 그리고 운전기사 한 명, 차량은 한 대. 작년에 등록된 흰색 1톤 화물차, 청수 익스프레스. 강혁이 그 이름을 2번 입안에서 굴렸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름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눈에 띄어. 애나가 한 번 더 자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다. 대표 이름이 흥미로워요. 누구야? 이태수. 42세. 그런데 이 사람 10년 전에 외교부 청사 영선실에서 일했어요. 영선실 외주 용역 업체 직원이었다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청사 내부 구조와 동선을 잘 아는 사람이군. 네,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애나, 같이 한 군데 다녀와야겠다. 어디요? 논현동. 그 오피스텔 건물 앞에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자. 흰색 1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와야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갈게. 강혁이 잠시 나를 봤다. 현우, 너는 한남동에 가줘. 왜? 오늘 새벽에 빌라 앞에 다녀간 그 후드. 오늘 밤에 한 번 더 올 수 있어. 그 사람이 정 사무관 입을 막으러 보낸 사람이라면 협박 편지에 대한 정 사무관의 반응을 확인하러 다시 올 수도 있어. 정 사무관 옆에 누군가는 있어야 해. 알겠어. 단, 절대 너 혼자 나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 그건 우리가 한다. 너는 정 사무관 옆에 있어. 그게 내 일이야. 알겠어, 형. 강혁이 코트를 걸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다. 애나, 네. 내 케이스에 그거 들어있지. 네, 들어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강혁은 말하지 않았고 애나도 묻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사무소를 나섰다. 밤 10시. 한남동 빌라 304호 거실. 유진은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싼 채 김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커튼은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열려 있었다. 현우야.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너를 가장 먼저 떠올렸어. 응? 고마워. 아직 고마워하지 마. 우리가 본문을 찾아야 진짜 고마운 거야.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이번 사건이 시작된 뒤로 그녀의 얼굴에서 본 첫 번째 웃음이었다. 밤 10시 47분. 거실 창문 너머로 골목 아래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커튼 틈 사이로 내려다봤다. 후드를 깊게 눌러쓴 한 사람이 빌라 1층 공동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다. 키는 보통, 체형도 보통. 신장으로 봐서는 남자였지만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 사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인터폰을 누르지 않았다. 잠시 우편함 쪽을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우편함 옆 좁은 선반에 올려놓고 그대로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강혁에게 곧장 문자를 보냈다. 방금 다녀갔어. 후드 한 명. 우편함 옆에 또 뭔가 두고 갔어. 골목 끝으로 내려갔어. 답이 1분도 채 되지 않아 왔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우리가 잡아. 그리고 10분 뒤 다시 문자가 왔다. 확보.
1층 우편함 옆 봉투. 절대 만지지 마. 애나가 곧 도착해. 애나가 다시 304호에 나타난 것은 밤 11시 20분이었다. 그녀의 흰 셔츠 깃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케이스를 식탁 위에 올리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함께 가지고 올라온 작은 갈색 종이 상자를 그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오늘 밤 두 번째 상자예요. 그녀가 말했다. 후드 그 사람은 청수 익스프레스의 운전기사예요. 강혁 씨가 골목 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인사요? 유진이 물었다. 강혁 씨 식의 인사예요. 그녀는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어제와 같은 청록색 종이 한 장과 또 한 장의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작은 USB 메모리 하나. 애나가 그것을 핀셋으로 집어들어 자기 노트북에 곧장 꽂았다. 잠시 화면이 깜빡이더니 한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PDF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다. 화면에 외교부 청사의 익숙한 로고가 떴다. 그 아래에 KRR USA SMA 2.A 2002속 합의서 영어본이라는 제목, 그리고 그 아래 본문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 걸쳐 나타났다. 유진이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이거예요. 제가 만든 그 본문이에요. PDF는 사본이에요. 애나가 말했다. 정확히는 원본을 사진으로 한 페이지씩 찍어서 PDF로 묶은 거예요. 인쇄물의 종이 결까지 미세하게 보여요. 그러면 진짜 본문 자체는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네요. 있어요. 애나가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PDF를 보내준 사람은 자기가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녀가 USB 옆에 같이 들어있던 편지를 펼쳤다. 어제 편지보다 짧았다. 정 사무관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외교부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봉투의 행방을 묻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협상장에서 봉투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이상해요. 유진이 말했다. 이 사람은 본문을 시장에 쓰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을 시장에 쓰려면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김도훈에게 넘기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문이 다음 주 월요일에 봉투 안에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애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본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본문이 일주일 동안 자기 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현관 도어록 소리가 났다. 강혁이 들어왔다. 코트 옷깃에 약간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다. 운전기사 이태수, 청수 익스프레스 직원, 골목 끝 자기 차에서 통화 중이었어. 지금 박은서 형사가 데려갔어. 그가 식탁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이태수의 얘기는 간단해. 자기는 그저 의뢰받은 대로 두 번 봉투를 우편함 위에 놓고 가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누가 의뢰했는지는 모른다고. 누가 의뢰했는지 정말 모른대요? 유진이 물었다.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어. 이태수에게 의뢰한 건 어떤 익명의 비대면 의뢰 채널을 통해 들어온 일이래. 보수는 현금. 봉투는 강남의 한 무인 보관함에서 받아왔다고 했어. 그리고 그가 그 무인 보관함을 마지막으로 연 시간 이후로 그 보관함을 사용한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어. 그 무인 보관함이 어디예요? 강남구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 안에 있어. 그곳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인 보관함을 일정 기간 빌릴 수 있어. 그곳의 회원 목록을 박 형사가 지금 받고 있어.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뭐가요? 내가 물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처음부터 두 개의 가능성을 두고 봤어. 첫째, 한 과장 부부가 김도훈과 짜고 본문을 빼돌렸다. 둘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본문을 빼돌렸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가 본 이 협박 편지의 톤은 첫 번째 가능성과 너무 안 맞아. 왜요? 본문을 김도훈에게 넘기려는 사람이라면 정 사무관 입을 막으면 끝이야. 일주일은 필요 없어. 김도훈은 며칠 안에 시장에서 포지션을 짤 거고 다음 주 협상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차익을 실현할 거야. 본문을 일주일 내내
자기 손에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본문이 손에 있는 그 일주일 동안 본문이 발견되면 모든 게 끝나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본문으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강혁이 잠시 천장을 봤다. 본문 자체가 아니라 본문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로 무언가를 하려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야. 시장이 아니라 사람. 애나가 옆에서 천천히 끄덕였다. 내부 고발이나 정치적 압박, 아니면 더 단순하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 누구를요? 유진이 물었다. 강혁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옮겨졌다. 가장 단순한 답을 한번 물어볼게요. 정 사무관님 본인. 유진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제가요? 가장 손쉬운 가설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본문이 사라졌고 그 책임은 자동으로 봉투 작성자에게 갑니다. 정 사무관님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문의 행방을 모르고 있고 협상장에서 빈 봉투가 열리거나 또는 그 전에 본문이 다른 경로로 외부에 흘러나오면 정 사무관님은 외교부 안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본부의 그 자리에 누가 다음에 앉느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과장님이 그 자리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한 과장 본인은 그 자리에 오르기에는 이미 직급이 한 단계 높아요. 그분이 직접 그 자리에 앉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직속 후배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유진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같은 라인의 윤석영 주무관이요. 보안과 윤석영.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화이트보드에 강혁이 적어놓은 5이름 중 마지막 이름이 갑자기 다른 무게로 떠올랐다. 보안과의 윤석영. 애나가 작게 말했다. 캐비닛 접근 가능한 3명 중 1명. 그리고 그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 윤석영이 직접 본문을 빼돌릴 수 있었어요? 내가 물었다. 있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그저께 밤 제가 청사를 떠난 뒤에 보안 캐비닛을 점검 명목으로 한 번 더 여는 건 보안과 주무관 권한이에요. 그 점검 기록은 형식상으로만 남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인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한 과장님이 새벽 1시에 청사에 출입한 기록은 있지만 그것이 봉투를 만진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한 과장이 들어간 그 시간 동안 윤석영도 같이 있었을까요? 그건 영상으로 봐야 알 수 있어요. 강혁이 자기 휴대전화를 들었다. 박 형사, 한 가지만 더 부탁해. 외교부 청사 7층 보안구역. 그저께 밤 11시 40분 정 사무관 퇴실 직후부터 어제 아침 정 사무관 출근 직전까지 출입 기록 전체. 한경모 과장 외에 들어간 사람 한 명이 더 있을 거야. 윤석영 주무관.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다. 검정펜으로 한경모와 윤석영 사이에 새로운 선을 그었다. 가설을 바꿔야겠어. 그가 말했다. 이건 김도훈을 위한 시장 사기가 아니야. 외교부 내부의 자리 싸움이야. 그리고 한 과장은 이 그림 안에 있어. 다만 그가 노리는 건 자기 자신의 승진이 아니라 자기 라인 후배를 정 사무관의 자리에 올리는 거야. 그 대가로 한 과장이 받는 건 그 라인이 향후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구조. 부인 김혜리는 그러면 왜 김도훈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애나가 물었다. 그건 별개일 수 있어. 강혁이 짧게 말했다. 또는 한 과장 부부가 본문 자체는 시장에 쓰지 않더라도 본문이 협상장에서 정상적으로 열린 직후의 결과를 알고 김도훈 라인을 통해 합법 영역에서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을 수 있어. 그건 우리가 잡을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본문 회수와 정 사무관 보호까지야. 본문이 어디 있는지는요? 유진이 물었다.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화이트보드의 한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쳤다. 윤석영. 본문은 그분 손에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협상장 봉투 개봉 직전에 그분이 보안과 점검 명목으로 캐비닛을 마지막으로 한번 열고 본문을 다시 가짜 봉투 안에 끼워 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봉투는 협상장에서 정상적으로 열리고 본문은 정상적으로 미국 측에 전달돼요. 협상은 무사히 끝나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본문이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은 외교부 내부의 누군가에게 흘러가요.
그 누군가는 정 사무관의 책임을 묻고 정 사무관의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죠. 누가 그 누군가예요? 한경모. 강혁이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한경모는 그 자리를 윤석영에게 줍니다. 두 사람은 이번 일이 끝난 뒤 평생 서로의 약점을 쥔 채로 살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서 형사가 강혁의 사무소로 직접 왔다. 그녀의 손에는 외교부 청사 7층 보안구역의 출입기록 사본이 있었다. 그저께 밤 11시 42분 정유진 퇴실, 새벽 1시 12분 한경모 입실, 새벽 1시 17분 윤석영 입실, 새벽 1시 45분 윤석영 퇴실, 새벽 1시 47분 한경모 퇴실.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박 형사가 말했다. 윤석영이 한 과장 입실 5분 뒤에 들어갔고 한 과장 퇴실 2분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보안 구역 안에 있던 시간이 정확히 28분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캐비닛 앞에 서 있었을 시간이에요. 애나가 말했다. 가짜 봉투를 미리 준비하고 일련 번호 위조 라벨도 미리 가져왔겠죠. 박 형사가 말했다. 28분이면 충분합니다. 강혁은 잠시 화이트보드를 봤다. 박 형사. 청수 익스프레스 이태수의 의뢰 채널. 그쪽 추적은 어디까지 갔어? 그 무인 보관함을 마지막으로 연 사람의 지문 채취 완료했습니다. 비교 대조 대상은 아직 못 정했지만 만약 그게 윤석영의 지문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윤석영과 직접 연결할 수 있어요. 윤석영의 지문을 합법적으로 채취하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해. 그래서 강혁 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박 형사가 잠시 강혁을 봤다. 그 시선의 의미를 강혁은 즉시 알아챘다.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돼? 한 번이면 됩니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두고 가는 무언가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합니다. 강혁이 가볍게 끄덕였다. 그러면 그 만남의 자리도 우리가 짭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협상 전, 정확히 그 캐비닛 마지막 점검 직전에요. 그 다음의 일은 지금 돌이켜봐도 강혁과 애나의 호흡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6시 40분. 정유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외교부 청사 7층에 출근했다. 그녀는 보안 캐비닛 앞에서 미리 강혁이 알려준 대본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봉투 4장을 모두 꺼내 한 장씩 자기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일련 번호를 큰 소리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보안과의 윤석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무관님, 죄송한데 봉인 라벨 일련 번호 한 자리가 출력 로그랑 안 맞아요. 미국 측 전달용 봉투요. 지금 위로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윤석영은 7분 만에 7층으로 올라왔다. 그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회의실 안에는 정유진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강혁이었다. 안녕하세요. 강혁이라고 합니다. 그가 차분히 인사했다. 정 사무관님이 외부 자문 한 명을 두기로 하셔서 오늘부터 봉투 절차에 한번 동석합니다. 윤석영의 눈동자가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외부 자문이요? 보안과 통보가 안 됐는데요. 오늘 아침 7시에 보안과로 통보가 갑니다. 지금은 그 통보가 가기 전입니다. 강혁이 작업대 위에 자기 가방을 살짝 올려놓고 가방 옆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작은 알루미늄 케이스 하나였다. 애나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건 뭐예요? 윤석영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투 봉인 라벨의 광학 분석 도구입니다. 라벨이 진본인지 위본인지를 빛의 파장 차이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교부 본부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장비입니다. 윤석영의 손가락이 잠깐 떨렸다. 강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케이스를 열고 휴대용 광원을 한번 켰다가 껐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4장의 봉투 중 미국 측 전달용 봉투를 향해 그것을 가까이 가져갔다. 잠깐만요. 윤석영이 말했다. 제가 먼저 봉투를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게 보안과 절차예요. 물론입니다. 강혁이 옆으로 한 발 비켰다. 윤석영이 책상 앞에 섰다. 그녀는 봉투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졌다.
그러고는 일련 번호 라벨을 자기 손바닥 위에 살짝 받쳐들고 빛에 비춰봤다. 그 사이 그녀의 손이 봉투의 위쪽 모서리를 5번, 아래쪽 모서리를 3번 만졌다. 그녀가 봉투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을 때 강혁이 가볍게 끄덕였다. 확인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학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석영이 말했다. 그 광학 분석, 외교부 본부의 정식 검증을 받은 장비예요? 받지 않았습니다. 강혁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정식 절차로 보안과에 봉투를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가 섞여 있었다. 강혁이 그 안도를 알아챈 듯 가볍게 미소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투는 보안과로 넘기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은서 형사와 다른 사복 형사 한 명이 들어왔다. 윤석영의 얼굴이 한 톤 더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강력 2반 박은서 형사입니다. 박 형사가 가볍게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지금 잠시 임의동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 보안 봉투 위조 및 외교 문서 무단 반출 혐의로 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무슨 근거로요? 지금 그 책상 위 봉투의 모서리에서 채취된 지문이 10분 안에 우리 라인에서 다른 한 곳의 지문과 대조될 겁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강남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 무인 보관함을 일주일 전부터 비공식 임차한 사람의 지문과요. 윤석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착하려고 애썼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강혁이 차분히 말했다. 어디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압니다. 보안과 사무실 내 주무관님 책상 아래 좌측 둘째 서랍, 그 서랍 안에 들어있는 회색 서류 가방, 그 가방의 안감 안쪽, 윤석영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어떻게? 애나가 어제 저녁 7시 40분 보안과 청소 시간에 그 사무실을 한번 지나갔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주무관님은 그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더군요.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아래 서랍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가방의 안감 안쪽 두께가 다른 한쪽보다 정확히 본문 6페이지만큼 두꺼웠습니다. 회의실에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유진은 자신의 손이 어느새 깍지를 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손가락 사이에서 그녀의 맥박이 평소의 2배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오전 10시 10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부속 합의서 영어 본문이 정상적인 청록색 봉투 안에 담겨 정상적으로 협상장 테이블 위에서 열렸다. 협상 자체는 그날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고 단서 조항은 외교부가 원하던 그 강한 문구 그대로 양국이 서명한 부속 합의서에 들어갔다. 한경모 과장은 다음 날 오전 외교부 자체 감찰에 의해 직위 해제되었다. 윤석영 주무관은 그날 오전 안에 정식 체포되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강혁이 그렸던 가설과 거의 일치했다. 한경모는 자기 후배 윤석영을 정유진의 자리에 올리려 했고 윤석영은 그 자리에 욕심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캐비닛 앞 28분 동안 봉투를 바꿔치기했다. 본문은 일주일 동안 윤석영의 책상 서랍 안가방 안감 안쪽에 있었다.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마지막 보안 점검 때 다시 가짜 봉투 안에 끼워 넣을 계획이었다. 협박 편지와 청록색 종이 그리고 USB는 모두 윤석영이 청수 익스프레스 이태수에게 익명으로 의뢰한 것이었다. 본문이 일주일 동안 자기 손에 있는 동안 정유진이 본부 내에서 봉투의 행방을 묻지 못하게 입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봉투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도 있다는 묘한 문구는 사실 그녀가 진심으로 봉투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온 말이었다. 한경모의 부인 김혜린과 펀드 매니저 김도훈의 관계는 정확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이었다. 그 두 사람이 협상 본문에 직접 관여한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한경모 가정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풀려갔다. 정유진은 그날 저녁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자리에 복귀했다. 그녀의 직급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 본부 안의 몇몇 사람은 정 사무관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 강역의 사무소 1층 응접실, 작은 원형 식탁 위에 와인 한 병과 잔 4개가 놓여 있었다. 강혁, 애나, 그리고 정유진과 나, 유진이 잔을 들었다. 고맙다는 인사는 이미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같이 술 한 잔만 할게요. 강혁이 잔을 가볍게 마주댔다. 네, 그게 더 어울립니다. 애나가 작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정 사무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봉인 라벨을 일부러 살짝 비틀어 붙이는 그 버릇,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입부 첫 해부터요. 그때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만든 것은 내 흔적이 남게 만들어두라. 그래야 누군가 손을 댔을 때 네가 안다. 그때부터요. 좋은 선배네요. 애나가 말했다. 네, 좋은 선배였어요. 강혁이 잔을 한번 입에 대었다가 내려놓았다. 애나, 네. 네가 그 보안과 사무실을 지나간 그 7분 사이에 가방 안감의 두께 차이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봤어? 애나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가방을 한번 들어봤어요. 청소 도구 옆에 두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요. 들어봤더니 한쪽이 너무 무거웠어요. 안감을 살짝 만져보니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 두께가 느껴졌고요. 강혁이 가볍게 웃었다. 그게 우리 일의 절반이야. 점토 한 덩어리를 보고 그 안에 어떤 얼굴이 들어있는지 보는 일이죠. 애나가 말했다. 그 말 끝에 그녀의 시선이 잠깐 강혁의 옆 얼굴에 머물렀다. 강혁은 그 시선을 알아챘는지 못 알아챘는지 잔을 한 번 더 가볍게 들었다. 유진이 그 두 사람을 한 번 봤다가 나를 한 번 봤다. 그러고는 작게 미소 지었다. 두 분 같이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4년쯤 되었어요. 애나가 말했다. 4년 동안 한 번도 다투신 적이 없으세요?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다툴까요? 제가요. 강혁이 자연스럽게 답했다. 애나는 다투지 않아요. 다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큰 그림을 잘못 그리면 애나는 그 그림 안에 잘못 찍힌 점 하나를 가져와서 제 앞에 놓고 한참 동안 그 점을 같이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게 다툼이에요? 제일 무서운 다툼이에요. 유진이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웃었다. 그날 그녀의 얼굴에서 일주일 전 새벽 한남동 빌라 거실에서 떨고 있던 그 표정의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을 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를 골목 앞까지 배웅하고 들어왔다. 응접실에는 강혁과 애나가 둘만 남아 있었다. 와인은 한 잔쯤 더 남아 있었고 식탁 위 작은 등 하나가 그 두 사람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내가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현우, 들어와. 늦은 시간인데 더 있어도 돼? 있어. 나는 빈 의자에 앉았다. 셋이서 잠시 말없이 와인잔만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형, 응, 나 한 가지 알겠어. 뭐? 이번 일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봉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거였어. 정 사무관이 라벨의 비틀림을 알아채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어. 그래. 그리고 작은 비틀림 하나를 정 사무관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봉투는 그저 정상적인 봉투로 협상장에 갔고 본문은 정상적으로 미국에 넘어갔고 그 일주일 동안 본문이 윤석영의 가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영영 누구도 몰랐을 거야. 그래, 그러면 이번 일은 정 사무관이 자기 일을 그렇게까지 사랑한 덕분에 풀린 거네. 강혁이 잠시 잔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우리는 늘 자기 일을 자기 흔적으로 남기는 사람들 옆에서 일하는 거야. 그 흔적이 어디서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일이고, 애나가 옆에서 가만히 잔을 내려놓았다. 각자의 점토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응접실 천장의 작은 등 아래에서 그녀의 옆얼굴이 한순간 부드럽게 빛났다. 강혁이 그 옆얼굴을 잠깐 봤고 곧 시선을 자기 잔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 짧은 시선 안에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어떤 결이 한 줄 지나갔다. 나는 그것을 봤지만 보지 못한 척했다. 밖에서는 늦은 봄의 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골목 끝의 가로등이 그 비를 노란빛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강혁의 사무소에는 여전히 간판이 없었고
그 안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조용히 닫혀가고 있었다. 다음 사건은 다음 주 어느 새벽 또 한 통의 다급한 문자로 시작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다.